화려한 단청과 장엄한 전각이 늘어선 조선의 궁궐. 이곳은 왕의 권위가 서린 공간인 동시에 수천 명의 여인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생을 박제당한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국가의 법전은 이들에게 정절이라는 숭고한 이름을 부여했지만 그 비단 치마 속에는 숨길 수 없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자의 온기를 금지당한 채 늙어가야 했던 여인들. 그들은 그 지독한 갈증을 어떻게 견디고 또 어떻게 해소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한양 도성이 차가운 서리에 잠긴 시각. 경복궁의 동쪽 문인 건춘문 앞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하지만 이곳은 축제의 현장이 아닙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딸의 손을 잡은 부모들의 눈물 섞인 흐느낌이 낮은 안개처럼 깔려 있습니다. 궁녀로 선발되었다는 통보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입에 풀칠할 기회였을지 모르나 부모의 가슴에는 산채로 자식을 묻는 장례식과 같았습니다. 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어머니의 손을 상궁들이 거칠게 떼어냅니다. 이제 이 아이는 너희의 자식이 아니라 주상전하의 소유다. 미련을 두는 것은 대역죄니라. 상궁의 섰을 퍼런 꾸중에 부모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멀어져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건춘문의 거대한 문이 둔중한 소리를 내며 닫힐 때 소녀들의 유년도 그 문틈 사이로 영영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살아있는 유령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어두운 궁궐 행각을 지나는 소녀들의 발소리는 유난히도 작고 위태로웠습니다. 사방은 높은 담장뿐이었고 하늘은 좁은 사각형으로 잘려 있었습니다. 그 폐쇄된 공간이 주는 압박감은 어린 소녀들에게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소녀들이 도착한 곳은 궁궐 깊숙한 곳의 별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수십 개가 일렁이며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수십 년간 감정을 거세당한 노상궁들이 마치 조각상처럼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서 물건을 고르는 상인의 그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모두 옷을 벗어라.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말고 나란히 서라. 상궁의 명령에 소녀들은 수치심에 얼굴을 붉히며 주춤거립니다. 하지만 망설임은 가차없는 매질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 너희의 부끄러움이란 없다. 오직 전하의 물건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만을 증명하라. 결국 소녀들은 하나둘 옷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알몸으로 서게 됩니다. 노상궁들은 촛불을 아이들의 피부 가까이 들이대며 돋보기로 살피듯 신체를 수색합니다. 이것은 검사가 아니라 유린이었습니다. 피부의 점 하나, 어릴 적 마당에서 놀다 다친 희미한 흉터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상궁들은 아이들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고 입을 벌려 치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심지어는 발가락 사이의 굳은 살까지도 체크했습니다. 몸에 털이 너무 많아도 안 되었고 땀이 많아도 안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철저히 왕의 유희를 방해하지 않는 정갈함에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의 아이가 탈락했습니다. 몸에 흠이 있으니 부정한 물건이다. 당장 내치라. 탈락한 아이들은 다시 부모에게 돌아갔지만 궁에서 퇴짜 맞은 아이라는 꼬리표는 평생 그들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되었습니다. 남은 아이들은 자신이 합격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닫습니다. 신체 검열의 백미이자 가장 잔혹한 순간은 바로 앵무새의 피의식이었습니다. 상궁들은 옥으로 만든 비밀스러운 함에서 앵무새 한 마리를 꺼냅니다. 앵무새는 기괴한 비명을 지르며 퍼덕거리지만 상궁의 손길은 자비가 없습니다. 날카로운 은침으로 앵무새의 가슴팍을 찌르면 선홍빛 피가 옷그릇으로 뚝뚝 떨어집니다.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멈추고 긴장감이 극도로 치닫습니다. 상궁은 소녀를 불러세우고 하얀 팔목을 잡아챕니다. 그리고 앵무새의 피 한 방울을 그 가녀린 손목 위에 떨어뜨립니다. 피가 맺히면 성이요, 흐르면 사다. 이 기괴하고
비과학적인 의식은 조선 왕실이 궁녀의 정절을 확인하는 절대적인 법도였습니다. 피가 구슬처럼 동그랗게 맺혀 피부에 붙어 있으면 처녀로 인정받아 대궐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지만 만약 피가 주르륵 흘러내린다면 그 아이는 그 즉시 부정한 년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10살 남짓한 아이들이 성적인 경험이 있을 리 만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아이들은 긴장으로 인한 땀이나 피부 상태 때문에 피가 흘러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상궁들의 가혹한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사내와 눈을 맞춘 적이 있는가? 부정한 손길이 닿았는가? 아이는 아니라고 울부짖지만 앵무새 피라는 신의 판결 앞에 인간의 진실은 무용지물입니다. 피가 흐른 아이들은 상궁들의 거친 발길질에 차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문 밖에서 부모의 품에 안겨 우는 소리는 별전 안의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검증을 마친 소녀들에게는 드디어 비단 예복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옷은 신부의 옷인 동시에 수의였습니다. 이 의식을 조열하고 불렀는데 이는 왕과의 가상 혼례를 뜻했습니다. 소녀들은 머리를 틀어 올리고 화관을 씁니다. 연지곤지를 찍고 화려하게 단장하지만 신랑의 자리에는 싸늘한 정적만이 감돕니다. 소녀들은 텅 빈 어좌를 향해 사배를 올립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성적 권리를 임금에게 바친다는 피의 맹세였습니다. 이날 이후 궁녀들은 단 한순간도 남자를 사사로이 생각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설령 길에서 아버지를 마주치더라도 고개를 숙여야 했고 친오빠라 할지라도 외간 남자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날 밤 소녀들은 상궁들에게 잠자리 규율을 교육받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자지 마라. 손을 가슴이나 아랫배 근처에 두지 마라. 오직 정갈하게 누워 주상전하의 부름을 기다리는 자세를 유지하라. 잠을 자는 자세까지도 통제의 대상이었습니다. 상궁들은 밤마다 처소를 돌며 아이들의 잠버릇을 감시했습니다. 혹여라도 몸을 뒤척이거나 다리를 벌리고 자는 아이가 있으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습니다. 욕망이 싹 트는 자세다. 몸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썩는 법이다. 이러한 가혹한 생회는 소녀들에게 자신의 육체를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초경을 시작하는 등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가 찾아와도 소녀들은 그것을 감춰야 할 부정함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가슴을 헝겊으로 칭칭 동여매 평평하게 만들었고 달거리를 시작하면 죄인처럼 머리를 숙이고 지냈습니다. 인간의 여성성은 그렇게 거세당하고 있었습니다. 관례가 끝나면 저고리의 소매 끝에 짙은 붉은색 천을 덧댑니다. 이것이 바로 궁녀의 표식인 붉은 끝동입니다. 이 붉은색은 너희의 피로 지켜야 할 정절의 색이다. 이 소매 끝동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족쇄였습니다. 붉은 소매를 단 궁녀들은 이제 일반 백성들과 섞일 수 없는 특별한 계급이 되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단 한 명의 남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박제했다는 선고였습니다. 상궁들은 매일 아침 궁녀들의 옷매무새를 검사하며 붉은 끝동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소매를 볼 때마다 전하를 생각하라. 너희의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오직 나라의 법도에 귀속된 것이다. 궁녀들은 서로의 붉은 소매를 바라보며 은연중에 경쟁심과 공포심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누가 먼저 이 지옥 같은 밑바닥을 탈출할까라는 헛된 희망과 평생 이 소매가 닳도록 온기 한번 느껴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쩌나 하는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조선의 시스템은 그렇게 여인들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압수했습니다. 선발 과정에서 겪은 수치심, 앵무새 피해 공포, 그리고 신랑 없는 혼례를 통해 그들은 철저히 성적 존재로서의 자아를 난도질당했습니다. 비단 치마를 입고 우아하게 걷는 그들의 뒤태는 고결해 보였으나 그 속에서 요동치는 젊은 혈기와 외로움은 매일 밤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절이라는 이름의 서슬 퍼런 칼날은 이제 그들의 목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겹겹이 두른 담장과 촘촘한 규율로도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타오르는 여인들의 본능까지는 완벽히 가둘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례를 마친 어린 궁녀들 앞에는 이제 부서 배정이라는 잔혹한 이정표가 놓입니다. 조선의 궁궐은 수천 명의 여인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철저히 격리되는 거대한 기계였고, 그 기계의 부속품으로 쓰일 소녀들에게는 어느 방으로 가는가가 평생의 성적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상궁들은 소녀들의 자질과 가문, 외모를 다시 한번 훑으며 이들을 각 부서로 흩뿌립니다. 빨래를 전담하는 세답방, 음식을 만드는 소주방, 바느질을 하는 신방 등으로 배정되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잡념을 잊게 해줄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가장 화려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이름, 지밀이라는 배정표가 던져졌습니다. 지극히 비밀스럽고 가깝다는 뜻의 지밀은 임금과 왕비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보필하는 최측근 부서입니다. 이곳에 배정된 소녀들은 궁녀 중에 엘리트로 칭송받았으나 실상은 왕의 성적 영역을 수호하는 박제된 목격자가 되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지밀 궁녀들은 다른 궁녀들처럼 권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오직 왕의 침전 근처에 머물며 남자의 순결과 여인의 신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들어야 하는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심리적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지밀에 배정된 소녀들이 성인이 되어 마주하는 첫 번째 형벌은 숙번, 즉 밤 보초였습니다. 왕의 침전인 강령전의 밤은 겉보기엔 고요했으나 그 문 밖을 지키는 지밀 궁녀들에게는 감각의 사륙이 벌어지는 현장이었습니다. 밤 9시 전각의 모든 등불이 꺼지고 사방에 정막이 깔리면 숙번을 맡은 2명의 궁녀는 임금의 침실 바로 밖 한 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에서 부동자세로 밤을 지새워야 합니다. 왕이 후궁이나 중전과 합궁하는 날, 이 정적은 곧 가학적인 소음의 전쟁터로 변모합니다. 얇은 창호지 문 하나는 남녀의 격정적인 교감을 막기엔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붙이고 앉은 궁녀의 귓가에는 방 안의 모든 소리가 노골적으로 박힙니다. 단순히 숨소리가 들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남녀의 은밀한 속삭임, 살결이 요 위에서 미끄러지는 마찰음, 그리고 절정에 다다른 여인의 억눌린 신음은 좁은 복도의 공기를 진동시킵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배우지 못한 성이 날 것 그대로 궁녀의 귀를 통해 뇌리에 박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을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습니다. 임금의 부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에 그녀는 그 음란하고도 처절한 소리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부동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땀이 배어나오는 손바닥을 비단 치마 속에 감추며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의 상상력이 빚어내는 금기된 환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국가가 정한 정절이라는 법도는 이 소리 앞에서는 한낱 종이장처럼 무력했습니다. 참혹한 고문은 청각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사가 끝난 뒤 방안을 정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은 지밀 궁녀들에게 가장 치욕스럽고도 자극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환기되지 않은 좁은 방 안에 갇혀있던 뜨겁고 눅눅한 공기가 궁녀의 얼굴을 덮칩니다. 그것은 남녀의 정욕이 남긴 지독한 잔향이었습니다. 헝클어진 이부자리, 땀과 체액이 묻은 요, 그리고 공기 중에 부유하는 남자의 노골적인 채취. 궁녀는 임금의 몸을 닦아낼 따뜻한 물대야를 들고 다가가며 방금 전까지 그 몸을 감싸 안았던 타인의 온기를 대면합니다. 임금의 몸을 직접 닦아내거나 그 흔적이 묻은 젖은 수건을 수거할 때 손끝에 닿는 미지근한 물기와 끈적한 잔해들은 궁녀들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한 번도 남자의 살결을 느껴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 촉각적 경험은 지독한 박탈감인 동시에 참을 수 없는 호기심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수거한 수건을 들고 나오며 남몰래 그 천에 코를 묶고 숨을 들이마시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금기된 향기였으나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없는 유일한 남성성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끝에 남은 그 온기는 며칠이고 가시지 않고 그녀의 신경을 갉아먹는 독극물로 변해갔습니다. 지밀 밖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각 처소의 하급 궁녀들 또한 자신의 직무 현장에서 감각의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왕실의 세탁을 전담하는 세다방 궁녀들에게 빨랫감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왕과 후궁들이 밤새 나누었던 은밀한 기록들이 그들의 손을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차가운 냇가에서 왕의 속곡과 침구류를 방망이질하며 그곳에 묻은 노골적인 흔적들을 마주합니다. 물에 젖은 비단이 내뿜는 남자의 채취는 수증기와 섞여 세다방 내부를 가득 채웁니다. 왕의 식사를 만드는 소주방 궁녀들은 식욕과 성욕의 결합이라는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그녀들은 매일같이 왕의 정력을 돋우는 진귀한 보양식들을 조리합니다. 인삼, 장어, 각종 약재가 끓는 가마솥의 진한 향은 소주방 내부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향취 속에 갇혀 살면서도 정작 그 에너지를 분출할 곳은 전무한 상태. 그녀들은 뜨거워진 가슴을 식히려 얼음 바닥에 눕거나 식재료 중 단단하고 길쭉한 것들에 기묘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궁궐 내에서 물자를 나르거나 수비를 담당하는 별감들은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었습니다. 모든 궁녀에게 이들과 마주치는 것은 법도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나 담장 모퉁이에서 별감과 어깨가 스치는 찰나 혹은 별감이 짐을 나르며 내뱉는 거친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궁녀들의 심장은 폭발하듯 뛰었습니다. 남자의 낮은 목소리와 굵은 팔뚝의 힘줄을 목격한 날이면 처소로 돌아온 궁녀들은 집단적인 히스테리 증상을 보였습니다. 시각적으로 거세된 환경은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뇌가 폭발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과민 상태를 유도했습니다. 이 시각적 굶주림은 관음이라는 기괴한 취미로 이어졌습니다. 궁녀들은 담장 틈새에 눈을 붙이고 사내들이 지나가기를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먼 발치에서 보이는 사내의 뒷모습 하나에 자신의 온 생애를 투영했습니다. 그들에게 사내는 인간이 아니라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신화 속의 존재와 같았기에 그 갈증은 비정상적인 집착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러한 감각적 고립과 자극이 수년, 수십 년간 이어지면 이성은 결국 임계점을 넘습니다. 30대에 접어든 궁녀들 사이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와 대화하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전각 구석에서 누군가와 은밀하게 속삭이거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정사를 나누는 듯한 기이한 몸짓을 보였습니다. 망상 속에서 그녀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궁녀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이기도 했고 담장을 넘어온 멋진 사내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분이 오셨다. 나를 안아주셨다. 동료 궁녀들에게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는 이들은 즉시 실성한 자로 분류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거나 골방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망상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고독이 임계점을 넘은 공간에서 환각은 유일한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텅 빈 허공을 남자의 가슴인 양 어루만지며 미소 짓는 그녀들의 모습은 조선이라는 시스템이 빚어낸 가장 참혹한 정신적 폐허였습니다. 이제 이 폐허 위에서 더 이상 망상만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된 여인들이 싫지 않은 온기를 찾아 금기를 깨부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고독을 끝내기 위해 그녀들이 비단 치마 속에 숨겨둔 날카로운 욕망의 도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국법이 궁녀의 육신을 겹겹의 담장 안에 가두었을 때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지던 본능은 기어이 금지된 틈새를 찾아냈습니다. 가장 먼저 수천 명의 여인이 거주하는 구중궁궐의 밤을 지배했던 것은 대식이라 불리는 여인들 사이에 기괴하고도 애절한 동성 연애였습니다. 대식은 표면적으로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는 뜻이었으나 실상은 처소를 함께 쓰는 궁녀들이 부부의 연을 맺고 성적인 갈증을 채워주던 뿌리 깊은 풍습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대화에 그치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철저히 나누어 수행했습니다. 남편 역할을 자처한 궁녀는 목소리를 일부러 낮게 깔고 거친 남성의 말투를 흉내냈으며 심지어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거나 가슴을 더 강하게 압박하여 사내의 형상을 흉내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매우 조직적이고 배타적이었습니다. 한번 대식에 연을 맺으면 다른 궁녀와의 접촉을 엄격히 금지했고, 만약 변심이 생기면 치정 섞인 폭행이나 투서 사건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시대 세자빈 봉씨 사건에서 보듯 궁녀 소상이 세자빈에게 취해 남녀의 정교와 같은 행위를 나누었다는 기록은 당시 궁궐 내 동성애가 신분을 초월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들은 어두운 방 안에서 서로의 살결을 문지르고 체온을 나누며 왕이라는 유일한 사내에게 결코 받을 수 없던 개인적인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국가가 금지한 음란함이기에 앞서 미치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고립 속에서 선택한 유일한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대식조차 허락되지 않을 만큼 고립된 이들이나 혹은 타인의 육신의 거부감을 느꼈던 궁녀들은 사물에 자신의 정욕을 투영했습니다. 궐 밖에서 천금 같은 뇌물을 주고 들여온 각식이라 불리는 목각남근은 궁녀들의 비단 치마 속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금기였습니다. 대추나무나 옥을 깎아 만든 이 도구들은 실제 사내의 크기와 형태를 모방했으며, 궁녀들은 밤마다 이 차가운 목각을 자신의 몸에 품고 보이지 않는 연인과의 정사를 상상했습니다. 숙번을 서는 지밀 궁녀들이 왕의 합궁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품속에 숨겨둔 이 목각을 만지는 행위는 조선의 정절이라는 이데올로기가 낳은 가장 기형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도구가 발견될 경우 가차없이 매질을 당하거나 궐 밖으로 쫓겨나야 했기에 그녀들은 이 도구를 사물함 밑바닥이나 벽면의 빈틈, 심지어는 자신의 몸속에 숨기며 발각의 공포보다 더 큰 갈증을 채웠습니다. 그녀들이 도구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만이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남성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의 승은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웠고, 다른 남성은 보는 것조차 금지된 환경에서 목각 도구는 그녀들이 자신의 욕망을 스스로 통제하고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권력이었습니다. 일부 하급 궁녀들은 도구를 구할 돈이 없어 세다방이나 소주방의 기물중 길쭉한 형태의 것들을 이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궁녀들의 일상적인 노동 현장이 언제든지 성적 탈선의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 유일하게 접촉 가능한 남성인 내시들과의 야합은 더욱 대담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시는 거세된 존재였기에 궁녀들의 처소 근처까지 비교적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고, 이러한 물리적 근접성은 곧 위험한 감정의 교류로 이어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내시와 궁녀가 의남매를 맺는다는 핑계로 사적인 만남을 이어가다 결국 부부와 다름없는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내시는 궐 밖의 진귀한 폐물이나 화장품을 구해와 궁녀에게 바쳤고, 궁녀는 밤새 정성껏 지은 옷이나 음식을 내시에게 건넸습니다. 비록 육체적인 결합이 온전할 수 없었으나 이들은 서로의 결핍된 성을 위로하며 가짜 부부로서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심지어 내시와 궁녀가 합심하여 궁궐의 물건을 몰래 빼돌려 궐 밖에 집을 사고 늙은 뒤에 함께 살 계획을 세우다 발각된 사건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의 성적인 불완전함을 오히려 동질감으로 승화시키며 왕이라는 거대한 태양 아래 소외된 그림자들끼리의 연대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주로 폐쇄된 별전의 뒤뜰이나 후원의 깊은 숲을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순찰하는 별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은밀한 암호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왕의 여인이라는 명분은 그들에게 한낱 허울에 불과했으며, 당장 눈앞에 있는 사내의 낮은 목소리와 투박한 손길이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욕망은 때로 주술이라는 광기의 형태로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성적 갈증이 권력욕과 뒤섞일 때 궁녀들은 이성을 잃고 기괴한 미신에 매달렸습니다. 왕의 승은을 입어 후궁이 되는 것만이 이 지옥 같은 삶을 보상받는 길이라 믿었기에 그녀들은 왕이 지나는 길목에 사내의 정액을 묻힌 부적을 묶거나 금지된 비방이 담긴 약물을 자신의 몸에 발랐습니다. 실록에는 다른 후궁을 저주하기 위해 인형에 바늘을 꽂거나 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죽은 뱀의 가루를 차에 섞으려다 발각된 소름 끼치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기나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으로 유폐된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선택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도구화하고 타인을 저주하며 얻으려 했던 그 짧은 하룻밤의 승은 궁녀들에게는 목숨과 바꿀 가치가 있는 일생일대의 도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대담한 형태의 탈선은 담장을 넘는 밀통이었습니다. 궁궐 내부의 공사를 위해 출입하던 장인들이나 보초를 서던 별감, 심지어는 대담하게 담을 넘은 양반과 자제들과의 육체적 관계가 그것입니다. 이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후원의 후미진 곳에서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비단 치마를 걷어올리고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벌어지는 이들의 정사는 정결을 강조하던 조선 왕조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비웃는 행위였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참수형에 처해지는 극형의 공포조차 수십 년간 쌓여온 육체의 허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궁녀들의 해소 방식은 동료와의 대식, 목각 도구의 탐닉 내시와의 정서적 야합, 주술적 관계, 그리고 목숨을 건 실제 미래에 이르기까지 매우 방대하고도 집요했습니다. 국가는 그녀들을 왕의 소유물로 박제하려 했으나 그녀들은 온갖 기괴하고 은밀한 수단을 동원해 자신이 살아있는 인간임을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고인 그녀들의 신음과 갈증은 기록되지 못한 역사의 어두운 시면이었으며 그 은밀한 반란은 조선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이 무너지는 틈새마다 독초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신체의 팽창은 곧 거대한 멸망의 전조였습니다. 복부가 불러오기 시작할 때 그녀들은 그것을 생명이 아닌 시한폭탄으로 여겼습니다.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축복이 아닌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녀들은 가로로 길게 짠 거친 무명천을 가져와 복부를 난폭하게 짓눌렀습니다. 장기가 제자리를 잃고 비틀리는 고통 속에서도 천을 조이는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도 복대의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복부가 눌려 태아의 사지가 뒤틀리는 감각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흐느꼈습니다. 일부러 높은 전각 계단에서 몸을 던져 척추가 꺾이는 고통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독성이 강한 약재를 탄 물을 마시고 밤새 내장이 끊어지는 하혈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그 비독한 자해를 견뎌내며 끈질기게 자궁을 넓혔습니다. 입덧이 치밀어 오를 때마다 토악질 소리가 밖으로 나갈까봐 자신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찬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태동이 멈추기를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출산의 순간은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비참하고 고독한 사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버려진 전각의 마루 밑 흙바닥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비단 치마를 찢어 입속 깊이 밀어넣고 신음이 새어나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산통이 몰려올 때마다 자신의 허벅지를 손톱이 박히도록 긁어 파헤쳤습니다. 누구의 조력도 없이 스스로 탯줄을 끊어내며 피범벅이 된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결코 세상의 빛을 보아서는 안 될 죄의 증거였습니다. 탯줄도 채 떼지 못한 핏덩이의 코와 입을 제 손으로 눌러 숨을 끊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나온 생명을 직접 죽여야 했던 어미의 광기가 어둠 속에 고였습니다. 식어가는 작은 몸을 가마니에 싸서 골 뒤편 쓰레기 더미나 도랑에 파묻었습니다. 실록은 궁궐 연못이나 수로에서 발견된 수많은 영아, 사체의 비극을 기록합니다. 차가운 물 위로 떠오른 작은 시신들은 조정 전체를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었습니다.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국가의 작업은 가학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수천 명의 궁녀를 연무장에 줄 세우고 한 명씩 발가벗기는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상궁들은 그들의 유방을 거칠게 압착하여 젖이 배어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산후의 부기가 채 가시지 않은 하복부를 몽둥이로 눌러 고통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회음부의 상처와 오로의 흔적을
낱낱이 파헤치는 모욕적인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어린 궁녀들이 그 자리에서 실성하거나 혀를 깨물었습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실에서는 인두가 살을 태우는 비릿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릎뼈가 으스러지는 압슬형 속에서 비명은 더 이상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옥사 바닥에서 구더기가 들끓는 몸을 끌며 제발 죽여달라 애원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육신은 모든 동료 앞에서 본보기로 해체되었습니다. 참수형이 집행되기 전 그녀들은 형틀에 묶여 살점이 튀어나갈 때까지 매질을 당했습니다. 흰 소복은 순식간에 지식여진 핏물로 젖어들며 형체를 잃어갔습니다. 상대 사내가 내시일 경우 두 사람을 굵은 쇠사슬로 마주보게 결박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망나니의 칼날이 휘둘러지는 것을 보게 했습니다. 목이 잘려나가는 순간 뿜어져 나오는 피가 상대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어제의 동료들은 그 지옥 같은 광경을 지켜보며 극한의 공포를 뇌리에 새겼습니다. 이것은 왕실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 벌이는 국가의 피비린내 나는 재례였습니다. 처형된 시신은 수습조차 금지되어 들개들이 뜯어먹도록 성벽 아래 던져졌습니다. 죽음을 면한 이들에게는 사회적 인멸인 유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이름 대신 죄인의 번호로 불리며 도성 밖으로 영원히 축출되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거친 섬이나 산간 오지의 관비로 비참하게 전락했습니다. 어제까지 비단을 만지던 손으로 오물을 치우며 짐승보다 못한 노역을 견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침뱉음을 받으며 서서히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잃어갔습니다. 궁궐 쪽을 바라보는 것조차 금지된 채 평생토록 감시와 매질 속에 살았습니다. 가족과의 서신은커녕 자신이 한때 여인이었다는 사실조차 잊어야 했습니다. 유배지의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녀들은 이름 없는 망령으로 늙어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들에게 한 줌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사람이 죽을 수 없다는 법도는 죽음의 절차마저 굴욕으로 만들었습니다. 병들어 숨이 가빠진 궁녀는 가마에 실려 골박 빈터로 짐짝처럼 내던져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시구문 밖 개천가에서 홀로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충성의 대가는 시신 한 구의 무게로 전락해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상궁들은 그녀가 쓰던 모든 소지품을 즉시 불태워 존재의 흔적을 말살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령처럼 지워버리는 과정이었습니다. 무덤조차 허락되지 않은 이들은 연고 없는 황량한 공동묘지에 쌓였습니다. 묘비도 없이 거친 흙더미 아래 이름 없는 시신들과 함께 층층이 썩어갔습니다. 일부 궁녀들이 죽기 전 옷자락에 피로 쓴 유언만이 비밀스럽게 구전됩니다. 그것은 자신을 유린한 체제에 대해 내뱉는 마지막 침묵의 저항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평생의 세월을 저주하는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국가 기계의 부속품으로 소진되었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착취당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은 세상에서 소멸되었습니다. 화려한 단청 아래 고여있던 핏물은 역사의 심연 속으로 침잠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걷는 화려한 궁궐의 길목마다 그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죽어서야 비로소 궁궐의 높은 담장을 넘을 수 있었던 탈주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잃고 자신의 신체를 부정당하며 끝내 시신마저 훼손되었던 존재들. 조선 왕조의 찬란한 기록 뒤에 가려진 이 잔혹한 인멸의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의 본능을 거세하고 세운 문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낙원이었는가를. 이제 촛불은 꺼지고 궁궐의 육중한 문이 닫힙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은 붉은 소매의 잔영만이 이 비극의 마지막 증인이 됩니다. 조선 궁녀들의 처절한 생애, 그 파국과 소멸의 이야기는 여기서 영원히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